운동역학의 6강은 일과 에너지입니다. 운동역학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만 되짚어보죠. 맨 처음엔 운동역학의 역사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역학에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했어요. 뭐 중심이라든가 무게 중심이라든가 중심선이라든가 이런 기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체의 지뢰 이런 것도 공부했고요. 그 과정에서 인체의 그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 뼈대와 뼈대를 연결하는 방식인 그 관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위 그리고 거리, 벡터, 스칼라 이런 낯선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고 속도를 구하는 공식,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며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개념도 공부를 했습니다. 가속도라는 공부를 하면서 속도를 만들어주려면 그리고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주려면 그러면 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힘의 개념을 이제 처음 등장했어요. 힘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그 다음에는 이 힘이 만들어내는 운동을 단지 속도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으로도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운동의 양 그리고 충격량 이런 얘기도 공부했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운동 역학이니만큼 그 력에 해당하는 힘을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힘. 그래서 지금 이 6강에서는 바로 그 힘의 개념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힘이 운동을 만드는데 그 힘이 만들어내는 운동을 일로 한번 표현해보자라는 거예요. 운동을 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서 일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일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바로 힘이라는 거죠. 힘.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어떤 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죠? 죽으림을 다해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역학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헛힘을 쓰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운동역학에선. 바로 그게 지금 이 일과 에너지라는 6강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운동역학에서는요,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위로 힘을 주고 있지만 물체는 그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동역학에선 이건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번 6강의 핵심이고 6강에서는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 듣는 거야, 세미나 듣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은 뭐다? 역학적 의미에서 일은 물체에 힘이 일단 작용을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일이다. 두 번째는 방향을 가져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물체가. 그래야 일이다.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계산되는 스칼라다라고 했는데 방향을 가지면 벡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왜 벡터가 아니냐면 이쪽 방향으로 물체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왔는데 다시 이쪽 방향으로 밀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져왔죠? 다시 이쪽으로 밀어요. 이쪽으로 가져오고요. 다시 이쪽으로 밀어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건 방향이 지그재그의 방향이 됐잖아요. 벡터라면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의 개념인데 이건 그 움직인 방향 모두를 합산한다는 점에서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일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시고요. 일은 스칼라다. 그럼 일의 공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의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주로 와트. 아니면 HP라고 해서 마력을 쓰기도 해요. 근데 힘 F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변위를 구할 수도 있어요. 변위. 근데 그 변위의 합을 다 구하다 보니까 이게 변위면 벡터인데도 불구하고 스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안 보셔도 돼요. 여기 힘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섹터를 다시 초로 곱하자, 시간으로 곱하자 막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긴 읽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단위만 보시면 돼요. 네, 뉴턴 곱하기 무게
아니면 그 거리, 그 다음에 킬로그램 중 곱하기 거리, 아니면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일과 운동역학에서의 일이 달라요. 운동역학에서의 일은 작용한 힘에 대해서 힘의 방향으로 반드시 물체가 이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에요. 그러면 힘을 쓰면 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힘을 썼다 그래서 일은 아니다. 연말 되고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엔 뭔가 회식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전봇대라든가 벽을 붙잡고 자기 뇌를 찾습니다. 벽 밑에 아니면 전봇대 밑에 뇌를 묻었나 봐요. 그걸 찾죠. 그래서 힘을 계속 주면서 전봇대를 밀고 벽을 밀지만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전봇대가 넘어지지도 않고 벽이 무너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뇌는 언제 찾지? 뇌는 언제 찾냐고. 자, 어쨌든 일은 반드시 작용한 힘에 대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역학적으로 일인 경우와 일이 아닌 경우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문제가 조금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볼게요. 역학적으로 일이 아닌 경우라고 볼게요. 역학적으로 일이 아닌 경우. 우선 힘을 안 줘. 그러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체의 이동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힘을 안 줬네? 그럼 일 아닌 거죠. 대표적으로 이걸 집단의 응집력이 굉장히 약화된 현상이라고 하는데 막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은 안 주고 소리만 지르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밀 때 같이 밀어야 되는데 힘 안 주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군대에서 목공체조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힘을 안 줘. 그럼 걔는 일을 안 한 거예요.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 곳에서 역학적으로는 관성에 의해서만 그렇게 쭉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 관성에 의해서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이렇게 미끄러져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힘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찰이 없는 곳에서, 죄송해요. 이거 지금 잊어버리세요. 헷갈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 곳,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이 지구의 주위를 돕니다. 이렇게 뺑뺑뺑뺑. 그런 경우에는 마찰도 없는데, 저항도 없는데,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관성 때문에 도는 거라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번엔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 마찰이 없으니까 아주 매끄럽습니다. 마찰력이 작용을 하면 그러면 얘가 등속 운동을 안 하고 점점 감속될 텐데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가해지는 힘이 없으니까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우주 공간에 날려보낸 우주선은 일정한 속도로 날아갑니다. 보이죠? 1호, 2호 이런 경우에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뭔가 추진력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고 있어요. 등속 운동하죠. 이런 경우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 아니다라는 거고,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거리가 없어요. 물체가 이동하지 않아. 힘은 들였지만 거리가 달라지지 않아. 벽을 밀어도 벽이 움직이지 않아. 이런 경우예요. 아까 그 뇌 찾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정신 좀 차려라. 뇌를 어디다 잃어버린 거냐. 그러면서 이제 등을 막 때리죠. 어떤 분이.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자, 그런 경우는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래도 철봉에 매달려만 있으면 힘은 드는데 이동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끌어올리면 그때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예요. 물체를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물체를 들고 있으니까 힘은 위로 주고 있지만 실제로 몸은 이렇게 걷고 있을 때, 그러면 힘을 준 방향하고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쥐불놀이를 할 때도 보면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체와 이게 계속 이렇게
선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구심력에 의해서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체의 이동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좀 어렵죠? 여기가. 근데 이건 아까래 우리가 앞에서 5강에서 구심력, 원심력을 하면서 이 구심력에 잡혀 있는 이 물체가 돌다가 선운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선운동의 방향과 구심력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고 이런 경우에는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와, 또 목이 쉬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 자, 요 문제가 조금 애매해요. 요 문제가. 역학적으로 일과 거리가 먼 건데,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으면,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여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역학적인 상식이 있거나 하면, 그리고 이제 생리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요 문제가 좀 애매해집니다. 어쨌든 문제는 역학적인 일과 거리가 먼 거니까 일은 뭐다? 조건이 첫 번째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됩니다.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아닌 거를 보니까 바벨을 머리 위에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이동이 없단 말이죠. 물체의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답은 답이에요. 그 다음엔 바닥에 있는 바벨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렸으면 분명히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일이 맞아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서 바닥 쪽으로 바벨을 내려다 놨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힘을 준 게 아니지 않을까요? 원래 그렇거든요. 이거는 중력의 방향으로 물건이 떨어진 거지, 자동으로 떨어진 거지 내가 힘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력이 내가 아니라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봐주면 그러면 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을 다시 바닥에서 가슴 높이까지 다시 들어 올리면 이건 일 맞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근력을 줬다. 여기서의 힘은 일이다. 힘은 근력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중력이 일을 한 것이 나와버려가지고 좀 애매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도 답은 1번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일의 계산인데요. 일의 계산. 그 계산 그러니까 벌써 또 계산 하시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수평면에서 물체를 등속으로 이동시킵니다. 라고요. 등속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물체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속도로 계속. 그러면 이 일은 바닥 마찰력에 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바닥 마찰력에 대한 일. 그래서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마찰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이때의 일의 계산은 힘을 마찰력으로 계산하고 이동 거리를 계산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끌어왔을 때 이 쭉 끌고 오거나 아니면 밀고 갈 때 그때 내가 얼만큼의 일을 한 거냐를 계산을 하면 마찰력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찰력을 어떻게 계산하지? 마찰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도구가 있어요. 자, 무거운 쇳덩어리를 스프링에 답니다. 스프링에 달고 여기다 게이지를 만들어요. 게이지. 이런 게이지가 있어서 이거 쭉 당깁니다. 이제 당겨서 얘가 움직이면 스프링이 늘어나는 이 정도를 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바닥 마찰력이 작동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력 게이지라고 하는데 이런 게이지를 사용하면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힘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체를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그러면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일의 양을. 그러니까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한다는 거죠. 힘을 얼만큼 썼고 그리고 얼만큼 물체를 이동시켰는가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물체를 등속으로 들어 올릴 때는 무엇과 우리가 이제 맞서 싸워서 힘을 쓰는 거냐면 중력과 맞서 싸워서 힘을 쓰는 겁니다. 중력. 그래서 작용한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고요. 그건 9.8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9.8 곱하기 질량으로. 그래서 일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하고 9.8 곱하기 질량, 그리고 들어 올린 높이, 요만큼으로 계산합니다. 이동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죠. 9.8 곱하기 질량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면 그게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률이 파워예요. 파워. 일률은 일의 효율입니다. 효율. 아니면 능률로 바꿔도 돼요. 일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하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면 일의 능률, 일의 효율이 높으려면 힘을 적게 쓰고 최대한 많은 양의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힘을 적게 쓰고 최대한 많은 양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일률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의 양의 일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 일률의 단위는 와트를 주로 씁니다. 와트. 그 다음에 어떨 때는 HP라고 해서 이제 마력을 써요. 보통 자동차 살 때 몇 마력이야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하죠. 그겁니다. 어떨 때는 이걸 파워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순발력이라고도 표현해요. 여기 외우세요. 파워 아니면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률, 파워와 순발력은 도약 아니면 투척 경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공식은 이래요.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은 일의 양이 이만큼 있을 때 그걸 시간으로,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요. 일의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힘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힘 곱하기 속도로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네요. 요거는 몰라도 되네요. 힘 곱하기 속도로 일률을 계산하고요. 일의 양을 계산한 다음에 걸린 시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공식만 대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잠깐요. 날개를 이렇게 안 보고 막 가도 되나? 네, 날개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개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봤던 얘기들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일률의 단위에서 와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할 때의 일률이에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할 때의, 그러면 이제 1줄을 1초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빠진 것 같다? 네. 1뉴턴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1뉴턴 곱하기 질량을 초로 나눠준다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요 공식은 몰라도 되고요. 1와트의 개념만 알면 돼요. 시험 문제 1와트 어떻게 계산하게 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HP. 옛날에 말 한 마리가 내는 평균의 인류를 계산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735와트다라고 계산을 하고 735와트를 1HP, 1마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일률의 단위가 와트와 HP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여기선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건 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률이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일이냐 아니냐, 일과 일 아닌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래요. 여기 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삽질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삽질하는 사람하고 여기 삽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 거예요. 이 사람도 포크레인으로, 요 안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겠죠? 그러면 삽질하는 사람이 땅을 더 많이 팔까요?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시키면? 아니면 포크레인들을 쓰는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포크레인,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일의 양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땐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이 기계를 쓴 사람들의 일의 양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일률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쉽잖아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때 뭐 과학 선생님들이 재밌는 얘기 해주던 그런 시간인가 보다. 아니면 뭐 그때 봤던 무슨 과학과 관련한 청소년 TV 프로그램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봐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조그만 트럭이 있고요. 여기 이따만한 트럭이 있어요. 그 뒤엔 이만한 트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대의 트럭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가 더 빠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더 빨리 일을 끝낼까요? 물건을 실어나르려면.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죠. 그죠? 이렇게 일률은 어떤 일을 할 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일률이 크다. 이렇게 일률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의 효율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력. 얘는 막 뛰어가고요. 얘는 걷고 있어요. 똑같은 양의 일을 한다 치고 얘는 지금 치사하게 물건을 4개 들고 이놈은 2개 만들었는데 얘도 2개를 더 들게 하죠. 이랬을 때 얘는 늦고 얘는 빠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속력이 빠를 때 일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일률의 개념은 누가 더 빨리 빠르게 많은 양의 일을 하는가의 문제를 일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순발력과 일률인데요. 일률은 결국은 힘 곱하기 속도로 계산된다 그랬습니다. 힘 곱하기 속도로 계산됩니다. 그럼 이게 스포츠에서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힘 곱하기 속도는 스포츠에서는 그거를 순발력 아니면 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순발력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스포츠 현장에선 그걸 힘이라고도 잘못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이 투척, 도약 이럴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폭발적인 힘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 안에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유리하더라라는 겁니다. 투척, 도약뿐만 아니라 투기 종목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힘을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종목들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산 문제 안 난다며 나버렸죠.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체중이 900N이다 라고 하고 슬슬 뭐가 밑밥을 던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서 역도 선수가 1000N의 바벨을 들고 가만히 있었다. 여기가 핵심이야.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바벨에 대한 일은 얼마를 한 거냐?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다며요.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0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를 이렇게 낸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걸 보죠.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란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린 일반적으로 힘이라고도 말하고 에너지라고도 하죠. 힘이 떨어졌어. 에너지가 떨어졌어. 이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냥 쭉 하죠.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전환한다라고 하고 그럴 때도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주로 우리 역학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얘기를 합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예를 들어 스프링보드에서 팅팅 하다가 띵 튀어내려오는 이런 사람의 경우엔 여기를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를 점점 증가시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체는 지구에서는요, 중력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아래로 이렇게 낙하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 여기 있다가 위치 에너지를 점점 축적하면서 위로 올라갔어. 그랬다가 뛰어내렸네. 그러면 이제 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서도 형태가 변할 수 있고요. 이때에도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 에너지도 서로 전환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거고요. 일을 해서 에너지를 다시 축적하기도 하죠. 우리 인체도 그럽니다. 인체도 그 생리학에선 우리 인체에 들어있는 가장 에너지의 작은 단위, 필수적인 에너지의 작은 단위를 ATP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었다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운동이라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데 물체가 일을 할 땐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죠. 일로. 그래서 물체가 일을 할 때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 그러면 뭘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물이 낙하합니다. 그럼 이제 물이 낙하하면서 뭔가 수레를 돌려요. 큰 수레를 돌립니다. 이게 이제 물레방아죠. 이렇게 물체를 돌리면 그러면 이 물이라는 물체가 일을 하면서 이 물이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걸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돌리는 일, 이걸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종류, 정의와 종류라는 건데, 에너지란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그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죠. 결국은 에너지는 힘이구나 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힘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이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뭐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는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요. 에너지는 결국은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 중에 뭐가 있을까요? 빛 에너지도 있고, 물리적인 에너지도 있고요. 열 에너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상정을 하면 어떤 형태의 에너지는 손실 없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할 수 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에선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그냥 전환되지는 않겠죠.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은 1뉴턴의 힘을 1N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는 작용해서 1m의 거리를 움직였을 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1m의 거리를 움직였을 때 그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1이고 힘 곱하기 거리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는 1이고 힘 곱하기 거리다. 에너지는 1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에너지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의 종류만 좀 아시면 되는데 이거는 요즘은 중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초5 정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운동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요. 물체는 운동할 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이 계산 공식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속력의 제곱이다. 이런 정도로만 계산하면 되고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물체가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풍력 발전소에 있는 그 프로펠러 있죠. 돌고 있어요. 그럼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 맞아서 흘러가는 요트라든가 굴러가는 볼링공, 풍차, 야구방망이, 돌아가고 있는 야구방망이, 이런 물체는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공을 쳐내거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어떤 기준면인데 여기서 기준면은 중력 이 작용하고 있는 지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면을 기준면으로 보고 지면으로부터 올라가면 높은 곳에 있으면 그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무게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는데 9.8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8 mH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단위도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치 에너지를 활용하는 도구들만 아시면 되는데 수력발전소, 물레방아, 디딜방아, 널뛰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탄성에너지는 탄성이 있는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본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가지는 에너지. 스프링보드 아니면 그 체조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디딤판 있잖아요. 탄성 있는 디딤판. 그런 것들이 탄성 에너지고, 탄성 에너지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보다 이렇게 스프링보드가 휘어졌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점과 상관 있는 에너지라고 보니까 이걸 위치 에너지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탄성력 이용하는 스포츠들이 있죠. 양궁, 트램펄린. 지금 제가 인강을 찍느라고 조용하다고 해서 인강 사무실을 이제 지방에 아주 조용한 동네에 얻었는데 망했어요. 바로 아래층에 트램펄린 4개인가 5개 놓고 그 방음시설 안 하고 영업하고 있는 양반이 자기가 먼저 왔는데 미안하지만 자기는 시끄럽다. 방음할 생각 없고 문 닫고 영업할 생각도 없다. 그럼 문 활짝 열어놓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조용하고 좀 이게 기반 시설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배달을 그렇게 시키네요.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도 시끄럽고 죽겠습니다. 아주. 트램펄린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자, 완력기, 스프링 있는 것들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대 높이 뛰기, 번지 점프에 고무줄, 이거 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무동력기, 고무줄, 새총 이런 것들이 다 탄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은 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 게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와주면 고맙고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나오는 건 여기에요.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크게 2개로만 나누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EP와 EK로 구한다라고 보면 되죠. 위치 에너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9.8 mH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뭐요?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구한대요. 여기 2 아니고 제곱이에요. 이것도 2 아니고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뭐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로 구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외력이 없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게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다. 그리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구해진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가 되게 쉽게 나와요. 자, 그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다음 보기 중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은 뭐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금방 했으니까 알겠죠? 기역과 니은 2개의 합으로 구한다니까 하나는 위치 에너지겠지. 하나는 운동 에너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같다. 그러면 일정하다의 답이 1번과 4번이구만요. 1번과 4번. 근데 모래니 여기네. 여기 지금 요거는 뭐 더하기 표시였네. 여기가 리을이 일정하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이제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골라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같은 답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였죠? 이게 위치 에너지 구하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었죠. 이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같고, 근데 이상한 게 있다? 잘 보면 기억과 니은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든 통일하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처음에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답으로 발표를 했겠죠. 아마도 여기가 이게 위치 에너지니까 여기가 운동 에너지겠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발표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다. 3번으로 발표하려고 했었겠구나. 여기가 운동 에너지니까 요것과 요것을 대응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답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답이야 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문제 풀고 제가 봤는데 한눈에 이게 오류가 보여서 이의제기 근거를 마련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셨고 결국은 복수 정답이 되었습니다. 복수 정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변환의 사례를 그냥 보자는 거예요. 재밌게 보시면 돼요. 뭘까? 어떤 물체가 하지 말고 사람으로 하죠. 아까 했던 이 스프링보드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에요. 계단이 쭉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뭐가 커지죠? 운동 에너지를 쓰면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높이가 증가합니다. 물체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높이가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내려요. 띵동 하고 뛰어내리면 그러면 높이가 감소해요. 아래로 떨어질 땐.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물체가 위로 올라갈 때 속력이 감소해요. 점점 느리죠. 그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 사람이 힘을 쓰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를 쓰면서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뛰어내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물이면 여기에 있는 이런 터빈 같은 걸 돌릴 수 있는 힘을 만들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죠. 물의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환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왜 한 거냐면,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거죠.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장대 높이뛰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인체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내용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체의 운동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인체는 하나의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이건 인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체들이 그래요. 그런 변환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장대 높이뛰기 예를 듭시다. 뛰어오르고 있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요, 질주를 합니다. 빠바바바방 뛰죠. 그때 뭘 쓰고 있냐면 운동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주 후에 뛰어오르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빠바바방 뜁니다. 운동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대 높이뛰기가 뛰다가 팅 튀어오르고, 피겨 선수도 뛰다가 튀어오르면 이번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다. 그 다음엔 스프링보드 다이빙, 그리고 스키의 활강, 양궁 등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높은 데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면서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내린다,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그리고 스키의 활강, 슬로프를 활강해 내려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양궁은 탄성 에너지를 쓰는 건데 탄성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한 종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궁도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어떤 에너지를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때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개념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항상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대 높이 뛰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가를 보면 처음에 이제 도약을 합니다. 따바바방 뛰어요. 그때 운동 에너지가 축적되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로 장대를 땅에 꽂고 장대를 튀겨 올려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장대가 짱 펴졌을 때, 그러면 이 선수의 몸이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강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띵 튕겨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렇게 다시 선수의 몸이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장대가 펴지고 그 선수의 몸이 이거 바보 같다.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죠? 뭔가 잘못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잘못 그려졌어요. 이게 선수의 몸이 상승하고 그러면 이제 달려가서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장대를 사용하는 순간 이게 탄성 에너지로 바뀌고 이 탄성 에너지 때문에 선수의 몸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죠? 장대가 일자로 딱 펴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최고조에 도달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강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4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그래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를 넘어서 하강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완전히 변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장대 높이 뛰기에서 에너지의 변환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떨 때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군요. 장대를 이렇게 땅에 꽂고 휘었다가 장대가 이렇게 펴지고 있을 때 그때는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순서 그대로 놔둬도 되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장대가 펴지면서 선수의 몸이 상승할 때는 장대의 탄성이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냥 놔둬도. 장대 높이 뛰기에서의 에너지의 변환이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볼까요? 스키의 점프예요. 스키의 점프. 그러면 이 동작에서 이륙 후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고 공기저항을 무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키의 점프 스키를 말하죠. 이제 슬로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스키 선수가 여기서부터 내려오죠. 이렇게 하고 스키를 타고 쫙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는 자, 위치 에너지가 최고점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속도를 만들어주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의 힘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착지 진적까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보존된다는 말은 맞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는 수직 최고점에서 가장 작을까요? 위치 에너지는요, 최고점에서 제일 높아요. 아마도 여기서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 높은 지점은 이렇게 짱 점프했을 때 이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기가 높겠죠? 결국은 수직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크다고 말해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높은 데 있을수록 큰 거예요.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착지 직전에 가장 크다.
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착지 지점에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힘으로 쫙 이제 활강에 가겠죠. 맞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수직 최고점에서 가장 크다. 바보처럼 문제 냈다. 요거랑 지금 당장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 아시죠? 여기는 가장 크다니까 이거 아까 맞는 말로 했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다. 답은 2번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운동과 탄성과 위치 에너지가 모두 작용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했는데 글씨 왜 이래? 죄송해요. PPT가 잘못 그려졌네요. 근데 높이뛰기는 뭐죠? 그러면 높이뛰기는 달리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만들고 다시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하니까 높이뛰기에는 탄성은 없고 운동과 위치만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운동과 위치가 있다. 단거리 달리기는 위치 에너지는 거의 쓰지 않죠. 이거는 운동 에너지만 쓰죠. 그죠?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에 그 세 가지 종류가 다 있죠. 운동과 장대가 가진 탄성과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다 가지죠. 멀리뛰기는 운동과 위치 에너지만 가지죠. 멀리뛰기나 높이뛰기나 그 운동의 성격은 거의 동일하니까. 그러면 답은 3번이어야겠죠. 자, 어마어마하게 쉽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일과 에너지의 관계인데 이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통 역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거 롤러코스터를 얘기합니다. 롤러코스터. 올라갑니다. 운동 에너지를 쓰면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점에 가면 이렇게 가서 요 점에 가면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낙하는 거예요. 쫙. 롤러코스터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최근엔 동력을 사용하는 롤러코스터도 있지만 우선 요 최고조에 올려놓을 때만 동력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롤러코스터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롤러코스터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전환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라고 했죠. 물체에 일을 해줄 때 예를 들면 서 있는 차를 미는 것, 아니면 에너지는 해줄 때 에너지는 일을 통해서 물체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물체가 일을 할 때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언제나 이렇게 교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만큼 쌓았던 운동 에너지를 감소한다는 건 운동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 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자. 얘가 칙칙칙칙칙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롤러코스터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렇지만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동안에 일을 한 거죠. 그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자, 이제 2개 정도의 문제만 풀고 끝내죠. 단원기출 문제입니다. 단원기출 문제에서 1번 문제를 보는데 1번 문제가 보니까 파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워가 뭐였더라요? 그 파워가 일률이라는 거였죠. 네, 일의 능률의 또 다른 이름이 파워입니다. 그럼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았는데, 야구 경기에서 배트의 스윙 속도를 높이는 것은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하고 무관하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공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일률, 파워의 공식이 뭐냐면 힘 곱하기 속도였거든요. 힘 곱하기 속도. 그러면 파워를 높이려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힘을 더 많이 주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윙의 속도를 높이는 건 그럼 당연히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유관하다, 관련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동그라미처럼 하면 안 되겠다. X를 펴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워는 시간 단위당 수행한 일의 양이다.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일률은 단위당 수행한 일의 양. 근데 단위는 뉴턴을 쓰는 게 아니고 단위는 아까 와트를 쓴다 아니면 마력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일률은요, 네, 뉴턴이 아니라 와트를 씁니다. 와트. 그리고 HP라고 해서 마력을 씁니다. 그 다음엔 파워는 일정 시간 동안 물체에 가진 힘의 총량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힘의 총량은 이 힘의 양이에요. 힘양. 그러면 이제 일량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일유라고 다른 거죠. 그러면 얘도 틀렸고 얘도 틀린 거예요. 근데 파워는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다시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나누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힘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일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식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역학에선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식만. 계산 문제는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트램펄린 너무 싫어. 혹시 이제 트램펄린으로 그 점핑 운동 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진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먼저 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요. 근데 제가 바로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벽을 타고 올리고 막 복도로 올리고 그리고 이 밖에 창문으로 올리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말씀드렸더니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은 제가 위에 있어서 제가 위에서 층간소음을 만들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라고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정말 많이 거슬리면 혼을 한번 내줘 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그렇게 또 찌질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 동작을 할 때 신체의 위치 에너지, 이거구나.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 공기 저항은 무시한 것으로 하자. 위치 에너지가 신체의 점프 높이에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점핑해서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트램펄린의 탄성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위치 에너지는 제일 높을 때 가장 크다. 여기 왔을 때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트램펄린에 닿을 때 최대가 된다. 아니라 제일 높이 있을 때다. 라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트램펄린에 근접할 때 최대가 된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거겠다.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수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최대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선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은 뭐지? 일인 거 아닌 거 구분하고 일률은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일률의 개념은 뭐지? 정도만 아시면 그러면 이 6강은 아주 쉽게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6강까지가 끝났는데 여러분 6강까지를 복습을 잘 하시고 그리고 6강을 복습하시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뭐 힘은 어떻게 구하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일률 어떻게 구하지? 일률은 순발력하고 같은 말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단위는 뭐며 하는 것들을 다 쭉 정리를 하세요. 총 복습하세요. 어디서부터? 3강 정도부터 쭉 복습하세요. 사실 이제 4강인데 3강부터 복습하시고 4강, 5강, 6강까지를 묶어서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역학이 여러분들이 지도자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개념들을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역학이라는 과목이. 스포츠와 관련한 대부분의 얘기를 해줄 거고요. 나머지는 뭐 윤리 같은 과목은 어떻게 하면 그 스포츠맨십을 지킬까의 문제이고 교육은 어떻게 가르칠까의 문제이고 사회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역학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도자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과목인 것처럼 느껴져요. 꼭 그렇게 복습하시고 이제 마무리인데 7강인데 7강은 겁나 쉬워요. 정말.
외울 것도 없어요. 한 3개 정도의 개념만 외우면 되니까 복습하고 7강으로 오십시오.